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고통스러운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와 민주평화당의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30대 맞벌이 부부가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1억 원씩 뛰는 걸 보고 우리 평생 집을 못 사겠네요, 이렇게 말하며 펑펑 울더라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있는 집 대학생들까지 돈을 빌려서 아파트 갭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과 분노는 저와 같은 기성세대에 대한 원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느냐고 그들은 절규합니다. 당연한 꿈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20년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IMF 당시에 2000년이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습니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대출 규제, 세제 강화, 그리고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고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거품을 빼기 위해서 분양 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추진했습니다. 2004년 천막 당사 시절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분양 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6년에는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 원가 공개를 당론화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라는 이른바 근본대책 3종 세트를 실행했습니다. 실제 발산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부동산 광풍 앞에 우왕좌왕했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뒤늦게 참여정부는 2007년 말에 여론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줄여서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고 2014년에 박근혜 정부는 남아있던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해버렸습니다. 고삐가 풀린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현 정부가 5년 동안 50조 원을 들여서 낙후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랴부랴 정부는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작년 9월에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2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법사위원회 법안 소위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 경기도에서는 90%가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광풍 속에서 모든 국민이 좌절하고 있지만 특히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3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 2년에 한 번 연장이 전부입니다. 상가는 현재 5년만 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아직 국회는 그것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으로 늘린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려면 한 곳에서 20년, 30년을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50년, 100년, 대를 이어서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100년 전에 차지법과 차가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세든 사람,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하는 법입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100년이 넘은 우동집, 선술집, 과자가게 등이 즐비합니다. 2만 개가 넘습니다. 100년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 그 핵심은 차가인 동맹입니다. 일본인 건물주에 대항해서 조선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왜 일본 내에서는 차지 차가법을 적용하면서 왜 식민지 조선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는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본국에서는 실시하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거부했던 이 차지차가법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새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습니다.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고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00년가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귀농, 귀촌 농가에게 너도 나도 흑염소를 키우라고 권유한 결과 흑염소 값이 폭락하자 정부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농민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는 왜 국회에도 못 들어가고 국회 정문 밖에서 구호를 외쳐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본 해법이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께서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 지지표만큼 입법자를 국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쌀값 문제, 농업 문제, 농민 문제, 농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수건인 쌀값 목표 24만 5천 원을 관철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농사 짓는 분은 딱 2분입니다. 저기 소 키우시는 김현권 의원님,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김제 부안에서 농사 지으시는
김종회 의원님 두 분입니다. 농업인구는 300만 명, 국민의 6%입니다. 농민 대표는 300분지 2, 150분지 1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이 농민당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당을 만들고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이 국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모습은 완전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갖 사회적 갈등과 요구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각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0년 6월 항쟁 때 온 국민이 일어나서 대통령 뽑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직선제로 바꿨더니 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 주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70년 된 낡은 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년이 지났으면 낡고 바꿔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의 평균 득표율은 48%입니다. 유권자의 48%는 자신들이 찍은 대표를 입법자로 국회에 보냈지만 나머지 52%, 2등을 찍거나 3등을 찍거나 이분들은 모두 사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1인 1표의 주권은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주권자의 표는 평등하게 국회에서 대표돼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올 연말이 넘어가면 이건 역시 물 건너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20대 국회를 역사에 남는 국회로 만들자면서 선거제도 개혁 대열의 맨 앞장에 서 계십니다.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년 전에 도저히 지금의 제도로는 한국의 정치판을 바꿀 수가 없으니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고 국회 개혁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5개 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습니다. 다음 주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5달 만에 남북 정상이 3차례나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대한 전환입니다.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입니다. 내일은 개성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문을 엽니다. 이 역시 분단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의 거점과 가교 역할을 기대합니다. 정부에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자신의 재산인 공장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겠지만 기업인 방북까지 가로막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난기류를 정리하고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거래를 중개해야 합니다. 불신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맞으면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쪽이 남쪽을 믿고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북돋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는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남북관계를 깊이 있게 다뤄본 사람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언어와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번에는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동력은 중국과 베트남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경제 부국의 꿈에 있고, 남한 역시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가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핵화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정권이 달라졌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파기해버린다면 북한이 과연 누구를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넌루가법이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와 독립국가의 핵 확산 위협이 증가했을 때 미국은 국방비를 들여서 핵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때 미국 의회의 민주당 중진인 샘 넌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리처드 루가 의원이 공동으로 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달라져도 핵무기를 해체하는 사업의 지속성이 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넌 루가법처럼 우리 국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갈 수 있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각 당의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와 그 속에서 누리게 될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독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콜 수상이 3인당에서 기민당으로 정권을 교체했을 때 3인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달라졌어도 3인당의 브란트를 자신의 멘토로 삼고 동방정책을 지속했습니다. 독일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이뤘습니다. 과거 우리 국회에도 초당적 협력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일했던 2005년 12월 여야는 만장일치로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에 저는 남북관계 기본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요구를 절충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양보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대북 특사 파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조약의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남북 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가을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중 종전선언 등 역사적 사건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제 갈등과 고통의 분단을 넘어서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대로를 열어 젖혀야 합니다. 평화경제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파리의 OECD 사무국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30년대부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로 떨어진다는 암울한 보고서였습니다. 인구가 줄고 생산성과 투자가 정체하면서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친다는 끔찍한 보고서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은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 발달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들이 산업화 초기에는 고도 성장을 하다가도 중성장 그리고 성숙한 단계에 가서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모형을 예외 없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이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의 성숙한 시장경제 단계에서 다시 고도 성장으로 뛰어오르는 예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화경제에 있습니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 그리고 광물 자원을 결합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해서 2030년대 후반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을 차례로 추월하고 마침내 일본을 넘어서게 된다는 가슴 벅찬 전망이었습니다. 남한은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
북한은 독자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의 나라가 된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분단 지속과 갈등, 그리고 정체와 후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 공존과 번영, 그리고 마침내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예외 국가의 길을 갈 것이냐의 두 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 문희상 의장께서 초청한 5당 대표 회동에서 저는 통이 큰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소한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역사에 남는 일을 성취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통 크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3분입니다. 오전에 4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9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 제4항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요청한 차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구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만든 촛불 정권입니다. 이 점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 든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가 사유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많은 재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비자금을 상납한 대신에 세금 안 내고 편법 상속 등의 사익 추구에 골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비자금 상납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국내 제1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CJ그룹이 미움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의 해운 기업, 세계 1위의 한류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관계, 군사 충돌로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이 있었고, 전쟁의 위험은 늘 군대 간 아들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100억 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픈 역사를 맞바꾸려 했던 외교,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은 일부 정치 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년여 전의 일입니다. 지난 9년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호통입니다. 과연 이렇게 호통칠 자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거시경제지표를 보여주십시오. 일자리와 직결된 설비 투자, 지금 보시는 바처럼 박근혜 정권 때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비자금 상납했던 많은 재벌들의 사익 추구가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총리님, 스페인 속담에 불법의 쾌락 후에 적법의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연 이 고통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곪은 것 도려내는 수술 후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사 설명 듣고 고통 견디는 것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 견디는 것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재벌 위주의 경제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을 했다면 국민에게 여기에 따른 고통을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고통의 설명보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시경제만 보면 펀더멘탈은 괜찮다는 경제부총리의 말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미래연구원이 만든 국민의 주거생계와 직결된 민생지수를 보면 아하 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민생지수가 박근혜 정권 때 4년 동안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것을 가까스로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생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즘 현안인 부동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투기 조장 대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지방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에 지방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표 좀 보여주십시오. 부동산은 보통 정책 발표 3년 후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2014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수 3주택 허용.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고 강남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또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야 된다고 또 강조합니다. 기름 붓는 격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인위적 금리 인하 기억하시죠? 네.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급격한 인위적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14년 8월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 원의 돈이 더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는 것입니다.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죠. 이 시중 유동자금 이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 인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실기하게 했고 좀비기업 양산하고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아주 근원지죠. 이것은 정책 범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관료로부터 시중 유동자금 과잉 600조 원이 참 걱정이다 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금리 실책에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당시의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빚내서 집 사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그런 역작용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뀐 뒤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새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책임을 묻던지 금융통화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던지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됐습니다. 자, 또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역전했죠. 미국이 한 번만 더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금리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결국 실패해서 경기 부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 연체율 등 이런 거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또 현재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런 양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해결하려면 정책 컨트롤 타워,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보입니다. 누가 정책 컨트롤 타워입니까? 주무는 국토부이지만 컨트롤 타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부총리입니다. 앞으로 허점이 없도록 정말 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네, 저희들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나와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일본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일본을 부러워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호황인지 원인을 생각해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주식회사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자,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법무부 상법에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예, 스튜어디십 코드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주식회사 이사의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일부 주주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이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 전체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또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주들로부터 독립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주주가 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집중투표제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분리선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서 관련된 상법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가 일본이 부럽다고 했으니까 일본의 잘 나가는 주요 핵심 이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자, 사개특위 구성된 지 지금 50일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명단도 발표하지 않고 호통만 치고 있어요. 자, 법무부의 주요 임무인 사법개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법무부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했고요. 국회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문화도 완료했습니다. 법무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해서 국회의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조문화해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네. 하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안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정치 경력이 풍부하시고 또 국민 여론을 세심하게 듣는 장관님이신데 이 국민 여론을 국무회의에 가서 잘 전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국무회의라는 게 우리 국회도 보면 상임위 때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본회의 때는 그렇게 못하듯이 국무회의의 최종적 안건이 올라올 때쯤 되면 사실은 뭐 그런 토론 과정이 다 정리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뭐 활발한 토론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장인 대통령님이나 혹은 사회를 보시는 총리께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이렇게 활발히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님께 어떻게 잘 전달을 하고 계신지? 아무래도 뭐 저희들로서는 바깥에서 여러 보고도 받고 하니까 의견을 합니다만은 또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도 일상적으로 자신을 보좌하는 여러 기구나 인물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여론을 장관님들께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아직 또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총리 나와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대통령님과 오찬하시면서 국정을 논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국민들이 전하는 쓴소리, 비판 이런 거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전에서 표현을 완화하거나 제 원래 방식이 그렇게 막 자극적인 말을 자주 하거나 그런 편이 못 돼서요. 제 방식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쓴소리를 좀 직설적으로 해서 가끔 미움도 받습니다마는 총리님의 쓴소리는 저는 보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사랑합니다. 인이보육이라는 말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엄마들의 호소에 눈물 짓는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참 잘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을 더 잘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정권의 강요들이 예스맨들로만 채워져서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는 대통령께 노라고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네, 몇 가지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그런 국민들의 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깔딱고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3만 불 시대에서 잃어버린 20년, 스페인도 3만 불에서 2만 불로 곤두박질 치는 아픔 겪었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만 불을 메가 비전과 개혁과 혁신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4차 혁명 산업의 핵심인데 융합과 연결의 힘이 4차 혁명에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칸막이 없애고 융합의 힘을, 융합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총리께서 잘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 메가 비전 프로젝트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수소경제,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확실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도시 재생도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미세먼지 없는 도시, 숲이 있는 도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요. 런던의 2050년 목표는 도심공원 50%입니다. 이런 것 좀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만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독일은 90년대 통일 이후에 막대한 재정 적자와 높은 실업률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영미식 자본주의와 차별화되는 독일식 자본주의, 이른바 라인강 자본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핵심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독일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결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단단한 경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고, 주택 문제만큼은 공개념을 도입해서 공통의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서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방 3칸에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면 호화주택입니다. 화장실 2개 지으면 건축비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수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규제 풀고 진보 정권이 잡으면 강한 규제책을 마련해서 이 와중에서 가진 자는 더 갖고 서민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독일처럼 여야가 함께 더불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시대를 대비합시다. 경청.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중구 영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좀 따라 넣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민생이 무너지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불신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서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됩니다. 규제와 가격 통제를 통해서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 정부나 하는 짓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 전환의 시도입니다.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중단하겠습니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습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다급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사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 궁리를 하지 않고 빨리 폐업을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야 할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선진국들도 한때 성장 한계를 겪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이를 극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절실한 것은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입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 경제의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반기업, 친귀족, 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망쳐왔던 민노총만 감싸고 대한민국을 기업인이 죄인인 나라로 만들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기업도 국민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과 성취 욕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권력기관을 동원한 기업과 기업인 때리기를 그만두고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장이라는 밀물은 모든 배를 띄웁니다. 성장 정책은 투자주도, 기술주도, 지식주도의 성장이 되어야 하고 그 선봉에 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종준이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의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면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나라 곳간을 튼튼히 지키는 금고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나라 돈은 펑펑 쓰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 추세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언제 우리나라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의 의미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즉 세금 포퓰리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는 세금을 남용하는 가장 나쁜 짓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내년에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으로 무려 월급의 30.1%나 내야 합니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서 미래 성장 동력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높아지는 전기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해야 합니까? 오늘의 포퓰리즘은 내일의 눈물이며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불행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주택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는 민생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즐거워야 할 올 추석 밥상은 집값을 성토하는 우울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국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 능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는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수현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서 주택정책을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판단력이 있었어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선택, 특히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를 더 인상한 것, 산업 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보면은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보다 훨씬 자유롭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국민들의 현재 강력한 요청대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에 대해서 그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건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난번에 경제수석을 대통령께서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훌륭한 분입니다.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잘못 끌어가고 있는 당사자들을 경질 요구하지 않으면 총리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진행 과정이나 경제 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는 유엔 제재 결의안의 위반입니다. 청와대가 평양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의 동행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내밀히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정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려는 아주 못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의회 군림하면서 입법부를 수행원으로 부리겠다는 오만과 무례의 극치입니다. 비서실장이 입법부 전체를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야단을 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당리당략을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국회를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통일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추가 핵 개발에 나서면서 5개에서 8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미국 정보당국자 랜드 연구소 IAEA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게다가 판문점 선언의 합의 이행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갈지를 국민에게 밝히지도 않은 채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 미북 간에 또 우리 남북 간에도 그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아니 정상회담 이후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련 정보 당국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판문점 선언에 소요되는 재정 수요와 관련해서는 일단 앞으로 북측과 철도, 도로, 산림 협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조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내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4,712억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반영해왔던 것을 추가한 2,986억이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수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도와주어서 평화가 온다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민이 알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에 대해서도 국회와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또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역사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모든 사람이 그 흙탕물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한 시대가 실패의 업보를 쌓으면 다음 시대가 온갖 고생을 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은 헌법 정신의 위반이자 역사를 후퇴시킵니다. 현실이 진실입니다. 민생 성적표가 나쁘고 국정에서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으면 관련 책임자를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국정 무능으로 민생을 계속 힘들게 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도 역사 앞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관악구 을 출신의 오신환 의원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1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총리님, 이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입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아,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네. 총리님께서는 앞서 대통령께 제 방식대로 의견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 방식이란 게 어떤 방식입니까? 네, 국회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답변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최근에 그럼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죠?
요번 월요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아, 두 분이서 하셨나요? 아니 그 옆에 배석자가 네. 몇 사람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책임 총리제 또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책임 총리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인지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수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과거 정부부터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별 청와대 비서실의 규모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400명이 넘어섰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대해진 그런 비서실의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한간에 청와대 정부라고 비아냥대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할 때도 그랬고 또한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공약했고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지금 광화문 정부청사,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그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이 정부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화문 시대는 단순히 집무실을 청와대를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만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은 말씀. 앞서 말씀하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들을 축소하고 총리께서 책임 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는 헌법이 부여한 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고 내각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약했던 대통령의 추억 지도를 국민의 추억 지도로, 지도 아시지 저도 알고 계시죠? 저도를 지금 개방했나요? 어디죠? 대통령의 별장으로 거제에 있는 저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휴가 가셨던. 예. 그것을 공약했습니다. 네. 예, 대통령께서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는 인사추천 실명제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경호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곳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약속했던 것 가운데 속도가 더딘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정부에 대한 패싱, 이것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늘 국정운영 과정에 청와대의 비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임종석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최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말할 것 없이 장관과 총리께서 내각을 통할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통할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이미 청와대로 다 옮겨져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통 대중들은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언론 또한 그쪽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일본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내각 책임제 국가들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한테도 그런 보도나 대중의 관심 때문에 현실보다 증폭되게 청와대가 모든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내각이 할 일을 놓고 있거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언론이 관심이 오히려 청와대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언론, 세계적으로 언론이란
늘 계속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실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것 또는 좀 놀라운 것 이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에서 매 사안마다 저렇게 판례를 들고 나와서 언론에다 브리핑하는 것을 장관이 하고 총리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메르스는 내각이 지금 충실히 하고 있고요. 네. 자, 장관들을 패싱한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 청와대에서 청해부대 급파 지시를 할 때 장관을 패싱하고 합참의장에게 직접 이동 명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화면에도 개헌 발표 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것을 주도해서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패싱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두 가지가 아닌 모든 사안마다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비서들이 앞장서 언론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 안보실장을 대미 특사로 보낸 것도 내각의 패싱일 것인가? 특사는 원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대미 안보실장이 가는 것이 난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사 자체를 안보실장이 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외교부 직원 한 명이 없었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안보실장이 가더라도 외교부와 함께 협의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미 특사가 가기 전이나 후에 외교장관과 충분히 의견을 공유한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 보셨습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한번 그 자료를 입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의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되었는데 그중에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저희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1년으로 치면 하루에 한 명씩 내려 꽂은 그런 사례입니다. 과거 민주당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친박 임명사전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예. 민주당은 공공기관장과 감사직에 있어서 19개월 동안 총 86명의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고 친박 임명사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요, 공공기관장과 감사직의 경우는 불과 14개월 만에 86명보다 더 많은 131명의 낙하산 인사로 내려 꽂았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각이 달라서 이것은 낙하산 인사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 바른미래당에 반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만. 네. 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규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뭐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거나 업무에 대한 철학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신뢰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못 쓰게 하는 것은 비효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서 불공정입니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그 내부의 인사 비리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과 그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낙하산 인사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 지명한 정치인들에 대한 내각 인사 그것도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의 상임위 활동들을 전문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철도공사로 임명된 오영식 사장의 경우는 삼선 국회의원 동안 단 한 번도 철도와 연관이 있는 국토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의원들이 질문할 때 코레일 사장님께서는 철도 근방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냐고 묻는 답변에 철도를 많이 타고 다녔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그 말씀, 그 일화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마사회, 도로교통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백서를 발간한 내용 안에는 전문성과는 전혀 결여되어 있는 친문 인사들로 거기에 임명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보훈 코드 인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캠프에서 코드 인사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던 그런 인사들이 모든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청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의의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가지고 있다, 또는 그분이 평소에 어떠한 자세로 일하는가를 겪어봐서 알고 있다는 것은 소중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고 있는 자리는 책임 짓는 자리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것은 청년들 취업, 채용에 왜곡이 생기는 현상, 이것이 더 직접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은 저희들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장이 해야 될 역할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과 그 능력을 보장받고 그것이 인정될 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물론 더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을 살폈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그 사례들로 보면 이것은 전문성과는 너무나 무관한 그런 인사로 일관됐다라는 것이 저희 바른미래당이 파악한 바의 내용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국민 일반이 좀 더 수긍하실 수 있게끔 검증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화면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365명 중에 9명이 들어가 있고, 그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출마한 후에 낙선자가 무려 14명이나 지금 공공기관장으로 감사로 가 있습니다. 낙선자 145명 중에 10%에 해당되는 그 14명이 보훈 인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보나 또 앞서 말씀드린 단순히 보훈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대통령께서는 후보 경선 당시에 이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앞선 화면에는 총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 자체에 잘못이 있다. 이게 총리께서 17대 국회의원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에 글을 기고했던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음 화면이 바로 대통령께서 시스템의 인사 엄격한 검증에 의한 인사추천 실명제를 공약했다. 그리고 보훈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책임 총리, 책임 내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이 그로 인해서 내각이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들, 청와대가 개입하고 그것이 정부와 손발이 안 맞아서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겪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특히 교육부의 경우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을 국민들께 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없던 일로 하루 만에 번복하고요. 또한 유치원, 영어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절차들을 제시하고는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혼란만 예, 우선은요, 아까 전직 국회의원이나 낙선자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4강 대사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이 2분이 가 계십니다. 그 2분,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2분이신데요. 그분들이 다른 대사보다 결코 업무를 더 못하지 않습니다. 이 국민에 대단히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요. 아까 낙선자 말씀 주셨는데, 외람되지만 미국 존슨 대통령은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내각을 꾸려가지고 오히려 효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부와 정규직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문가에만 의존했을 때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 그 의견이 경시되는 경향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약속이 결과로 이어지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 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광원입니다. 한반도는 국민의 힘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독한 마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달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관계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고통스럽고 시간 걸리니까 그만두고 옛날로 돌아갑시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확실하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분명히 절대 다수의 국민은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봄까지 이어진 무려 6개월 동안의 혁명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변화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마는 그 고통이 싫어서 변화를 지체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과제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네.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정부는 저는 가장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국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를 저 나름대로 한 5개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 둘째는 고르게 잘 사는 경제, 셋째는 차별과 격차가 없는 사회, 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다섯 번째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역, 이렇게 정리했는데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국정의 지표와 일치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미 국민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시죠? 네. 남아있는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국회의 사개특위를 포함해서 절차를 밟아서 응답을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국회의 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성장,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정경제, 저항과 방해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다 예상은 했었을 겁니다.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더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난 것은 꾸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25위까지 추락했다 반짝 19위로 올라왔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26위로 떨어진 뒤에 지난해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이었던 고등교육, 직업훈련, 과학기술, 기업혁신, 기업활동 성숙도 모든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국가 경쟁력 하락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IT 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토건 시대로 돌아간 것. 첫 번째 저는 그 이유,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질에 있어서 특권 성장과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가 오히려 더 강화된 이 체질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헌법이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자유와 권리를 천명함과 동시에 사회복리를 위한 자유와 권리의 부분적 제약의 근거 규정도 두고 있고 그런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이익이 되게 하기 쉬운 그런 경제 파라다임에 대한 반성에서 지금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저는 특권 경제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에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 대전환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핵심은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예, 2020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내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전환 결정률은 87%쯤 됩니다만 이 시간 현재까지 실제로 전환한 건 약 48% 이렇습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한 게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해드리고 처우에서는 그 다음 과제로 이행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지고 있고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불평등한 고용구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동자 250명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고요. 43명은 9명 이하 기업에서 일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납품담가나 임금을 쳐주지 않아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현상,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동의합니다. 임금 격차 문제가 청년 취업난에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위축, 고통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구조하고 직결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의 관계가요, 사회적 합의처럼 협력업체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는 그게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중물 역할일 것이고 결국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누리고 그로 해서 기업이 더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 네. 이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경제에서 3대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공정 경제, 그것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시장 성장과 경제 체제, 이걸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더 네. 열심히 일할 그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하늘에서 갑자기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했던 정책입니다. 네. 특권 성장, 독점 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은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경제적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믿음을,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같이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조금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여기는 아는데 한 분은 잘 국내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인데요. 그분이 했던 것이 반트러스트법이라든가 그 대기업들의 지나친 횡포를 억제하는 법들을 만든 그런 분이시거든요. 미국 자본주의가 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탱하고 있는가, 그것을 미국 국민들은 그런 큰 바위 얼굴로 칭송하고 지키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자본주의는 온통 시장 만능인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큰 바위 얼굴에 새겨진 그 대통령이 그 자본주의의 지나친 폭주를 억제하는 제도를 만든 바로 그분이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체제는 직접적으로는 2차 대전 전후 처리 결과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의 가슴 아픈 유산입니다. 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민족의 수건이고 또 우리 경제 활로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기대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걸 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수치 비슷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좀 더뎌 보이는 이 상황을 변경시킬 만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전망이고 또한 기대입니다. 이런 질문이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는데 종전협정은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연내 선언 목표 이런 표현이 돼 있고요. 그것이 영문으로 번역되어서 유엔으로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인데요. 이게 김정은 정권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의 장래,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고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묘한 일이지요. 제가 바로 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또 바티톨가 몽골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도 하고 문답도 했습니다마는 이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그 모든 분들이,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체제,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북한만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거의 세계가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기년일이 그게 1년 열흘 전이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것이 작년 9월 3일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참 의미 있게 변했다는 걸 다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남북한의 평화와 경제협력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도 직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나 중국의 전략적 이익, 또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네네.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아직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이죠. 네, 예전부터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조였죠.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의 전문의 맨 첫 문장이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런 표현이 첫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관보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1948년, 그러니까 단기 4281년 9월 1일에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입니다. 거기 보면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1919년이 대한민국 1년, 그 뒤로부터 정확하게 48년, 그러니까 29년이 지난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란 뜻이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보 1호에 실려있는 헌법 전문에서, 자, 1번 보시면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제 48년에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승만 재헌국회의장의 이름으로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관보 1호에 헌법 전문을 실었습니다. 전문을. 이처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라기보다는요, 이 헌법, 최초 헌법의 전문이나 독립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 일관되게 가장 장기간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기본적 입장은 존중돼야 하고요. 그리고 48년 8월 15일은 오랫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네. 더 이상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건국 100주년을 기념한 정부의 다양한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값 광풍은 몇몇 사람에게는 기쁨일 수 있겠지만 수많은 국민에게는 좌절이자 한숨입니다. 시중에서는 투기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표현이 꼭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다수 서민들에게 절망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 경제, 우리 경제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시종일관 그 경종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중요시하고 충분히 그걸 억제해야 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종의 대책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른바 종부세를 둘러싼 아픈 그런 기억 때문에 지난번 부동산 대책이 좀 뜨뜻미지근했다, 신중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광풍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방치하게 됐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참여정부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이 부동산 광풍이
가장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동의를 이루는데 투기 세력들이 그 동의를 만들어줬다, 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미흡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지독하다고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인데요.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주택 총 공급은 10.6%가 늘었는데 2주택 소유자는 20%가 늘었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6%가 는 겁니다. 결국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그 집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 시민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주택 소유량은 5.5% 늘었는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무려 44%가 는 겁니다. 이걸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왜곡,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서울처럼 전 국민이 선망하는 곳에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코 이익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끔 대책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데 동의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예,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왜곡하고 또 잘못 오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 목록입니다. 광주 5.18 당시 우리는 북한 특수군에게 당했다. 광주 남침 북한군 전사자 명부 전투 기록장 입수.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장례 5월 22일 목격.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 정보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제재도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면 찍어주시면.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예,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이나 비방, 폄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아니면 기소도 되지 않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과정의 집단 살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 행위로 단죄를 받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걸 부인하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하는 행위를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다뤄야 되는가? 이건 명예훼손에 그칠 수 없는 문제죠. 5.18 특별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사항이라서 네. 말씀드리는 적절합니다.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서는 최초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사람이 전두환 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이런 가짜 정보가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나서 아직도 유포되고 있는 것, 이것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중대범죄로 규정합니다.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한다. 독일의 이 법 조항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대목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참고할 만하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혐오적인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지극히 혐오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짜뉴스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회가 가짜뉴스의 전쟁을 선언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